그 망해가는 회사에서 경호원 노릇하느니 우리 회사로 와요. 연봉 3배에 차도 줄게.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재미있는 비밀도 알려줄 수 있는데. 유라 회장님, 관심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된장찌개가 입에 맞아서 배신 냄새나는 비싼 음식은 소화가 안 될 것 같네요. 그 돈 아껴서 변호사나 고용해 두세요.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 구독자 여러분. 인생의 깊은 울림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노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군대 전역 후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시작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돈 몇만 원을 벌기 위해 태운 한 대기업 대표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30년 넘게 숨겨져 온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역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한 대기업 대표님을 모시고 시골의 친척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던진 한마디 질문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찾던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거대한 느티나무 그늘에 기대서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냈습니다. 초여름 서울의 아스팔트는 금방이라도 신발을 녹여버릴 듯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고 퇴근 시간의 차량 행렬은 아지랑이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오늘로 제가 군복을 벗은 지 정확히 사흘째. 25의 저는 낡은 군용배낭과 달아빠진 옷 몇 벌, 그리고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히 챙겨 넣은 전역 수당이 전 재산인 채로 삭막한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제 이름은 준수입니다. 사람들은 군대에 다녀오면 철이 들고 어른스러워진다고들 하지만 솔직히 이 거대한 도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는 길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철통 같던 부대의 규율, 혹독했던 특수 수색 훈련, 생사를 넘나들던 전후에는 이제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즉 돈 걱정 앞에서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시골집에는 어머니가 아들인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은 혜진. 평생을 거친 노동으로 저 하나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마을 끝자락의 낡은 집에서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는 2년 동안 어머니는 허리병이 점점 심해졌음에도 단 한 번의 신음소리 없이 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셨습니다. 저는 집에 이틀 머물다 약값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로 퀵서비스를 시작한 것이죠. 잠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 길 건너편 포장마차에서 우르르 몰려온 사내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선두에는 검게 그을린 피부에 팔뚝 가득 용문신을 한 거구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험상궂은 인상의 청년 서너 명이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이 구역을 장악한 퀵서비스 조폭들이었습니다. 며칠간 저는 일부러 그들의 구역을 피해 멀리서 일했지만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눈엣 가시였나 봅니다. 거구의 남자가 턱을 치켜들며 걸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신입, 여기 룰도 모르고 장사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야. 저는 옷깃을 여미며 최대한 침착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님들, 시골에 계신 어머니 약값 좀 벌려고 잠시 일하는 겁니다. 이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는 것뿐이니 형님들 일 뺏을 생각 없습니다. 거구의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제게 다가와 술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숨을 내뿜었습니다. 일을 하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50만 원 내놔. 보호비라고 알지?
돈 없으면 꺼지든가. 우리 손 더러워지기 전에 50만 원. 그들에게는 하룻밤 술값일지 모르지만 저와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한 달치 약값이자 모든 생계비였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지만 이성을 붙잡고 참아야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돈이 없습니다,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구의 남자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땅바닥으로 거칠게 내리쳤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돈도 없는 새끼가 여기서 버티겠다고? 야, 저놈한테 세상 무서운 줄 알려줘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뒤에 있던 놈들이 소매에서 쇠 파이프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특수 수색대원으로서의 생존 본능이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천근만근의 위기 속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거리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상대의 움직임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었습니다. 첫 번째 놈이 달려들자 저는 가볍게 몸을 왼쪽으로 피했습니다. 놈의 쇠파이프는 허공을 갈랐습니다. 저는 즉시 왼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쳐내고 오른손으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그 청년은 억소리를 내며 흉기를 떨어뜨리고 배를 감싸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나머지 두 놈이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무게 중심을 낮췄습니다. 유술 기술을 이용해 오른쪽 놈의 힘을 빌려 왼쪽 놈을 밀어버리자 둘은 서로 부딪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상대를 제압할 뿐 치명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먹고 살기 위해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직 자신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두머리인 거구의 남자는 부하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자 괴성을 지르며 긴 쇠막대를 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위에서 아래로 쇠막대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가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막고 동시에 몸을 회전시켜 어깨로 그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사내는 그대로 나가떨어져 보도블록 위를 굴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지만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손을 내밀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했잖소. 싸우고 싶지 않다고. 당신들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고 나도 마찬가지요. 사람 너무 막다른 길로 몰지 맙시다. 거구의 남자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흉포함에서 경악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하고 가난해 보이는 이 청년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주섬주섬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고는 부하들에게 철수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며 미안하다는 듯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일행과 함께 골목 안으로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나뒹구는 헬멧을 주워 먼지를 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서글퍼서였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거칠었고 사람들은 왜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까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시동을 걸려던 순간 등 뒤에서 부드럽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력이 아주 좋으시군요. 혹시 저 좀 태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스러운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친 채였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그의 세련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적인 강인함이 느껴졌지만 두 눈에는 깊고 아련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제 오토바이가 좀 낡아서 승차감이 좋지 않을 겁니다.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토바이가 시원해서 더 좋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와이리로 가주세요. 요금은 평소의 2배로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와이리라는 지명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 고향, 어머니가 살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3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거기는 왜 가십니까? 아주 외진 시골이라 길도 험한데요. 저도 모르게 호기심에 차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해가 저물어가는 수평선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을 찾으러 갑니다. 제 인생 전체를 빚진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그의 진실되고 간절해 보이는 표정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타세요. 마침 저도 고향에 가는 길이니 기름값만 받겠습니다. 2배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 헬멧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제 등 뒤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도시의 소음과 먼지를 뒤로하고 평화로운 시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녁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뒷자리에 손님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길가의 풍경에 대해 무심한 듯 몇 마디 물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를 통해 본 그의 모습은 초가집과 황금빛으로 물든 눈을 보며 이상할 정도로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왠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습니다. TV나 신문에서 본 것 같았습니다. 그의 품에 있는 모습은 어디서나 눈에 띌 법했습니다. 그는 제가 부대에서 경제 뉴스 시간에 봤던 한 대기업의 젊은 대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왜 제 가난한 고향 마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가족을 찾는 걸까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아궁이 연기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찌르레기 우는 소리에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 주세요. 오래된 감나무가 보이면 멈춰 주시고요. 남자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지나 낡은 대나무 숲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멈춘 곳은 이끼 낀 기와를 얹은 낡은 집. 감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바로 제 집 앞이었습니다. 시동을 끄고 발을 내리기도 전에 남자는 황급히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호롱불 빛이 비치는 낡은 집을 붉어진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극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아는 거지? 왜 우리 집 앞에서 저렇게 슬퍼하는 거지? 저는 헬멧을 벗고 그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여긴 제 집인데요. 남자는 저를 한 번, 그리고 집을 한 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네 집이라고? 그럼 이 집에 사는 분, 성함이 혹시 혜진이 아닌가?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성함이 혜진입니다. 낯선 손님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왼손으로 심장이 뛰는 가슴을 부여잡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은 나무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수만 가지 질문을 떠올리며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노란 호박꽃이 만발한 담벼락 구석에 세웠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햇살 아래 어머니와 제가 사는 집은 낡고 고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한 3칸짜리 기와집, 회벽은 벗겨져 붉은 벽돌이 드러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황량하거나 차가운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민혁이라는 이름의 그 낯선 손님은 마당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솜씨 좋게 엮은 대나무 울타리부터 길게 늘어선 감나무, 그리고 낡은 멍석으로 가려진 낮은 처마까지 집 안팎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도시 사람이 이런 시골집을 보면 불편해하거나 최소한 초라하다고 생각할 텐데 민혁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마치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경애와 감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검고 윤이 나는 마루 기둥으로 천천히 다가가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거친 나뭇결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준수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낯설게 들렸습니다. 혹시 눈치챘습니까? 이 집은 재료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비율이 건축학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냥 있는 재료로 대충 지은 겁니다. 저 기둥은 아버지가 옛날에 세우신 거고 저 처마는 어머니가 햇볕 가리려고 직접 엮으신 건데요.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슬프지만 존경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햇빛의 방향을 보세요. 이 처마의 기울기는 여름의 뜨거운 햇볕은 막아주면서도 겨울의 따뜻한 햇살은 집안 가득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 감나무는 남동쪽에 심어 나쁜 바람은 막고 시원한 바람만 집으로 들이죠. 호박넝쿨, 빗물바지통, 자갈 깔린 오솔길까지 모든 것이 풍수지리와 건축의 황금 비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뛰어난 감각과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25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그저 이웃의 답답한 시멘트 집보다 시원하고 편안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가 말하는 심오한 원리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가 황금 비율이나 건축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민혁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강렬한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이 집을 설계한 분은 평범한 농부가 아닐 겁니다. 그분의 영혼은 매우 아름답고 섬세하지만 동시에 억눌린 상처로 가득 차 있겠죠. 그의 말은 제 안에 예민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결코 남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운 옷들은 항상 색의 조화가 잘 맞았습니다. 슬플 때면 어머니는 종종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기이한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낙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마치 건축 스케치 같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기에 그런 걸 잘 아십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손목에 값비싼 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화려한 신분을 벗어던지고 이 공간에 스며들고 싶다는 듯이 저는 건축가이자 아름다움을 파는 사업가입니다. 민혁이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천재적인 건축가셨습니다. 평생 완벽한 설계, 즉 한때 마음을 나눈 지기와 함께 스케치했던 꿈의 집을 찾아 헤매셨죠.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잃으셨고 그 설계도는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난 30년간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사셨지만 그 지기에 대한 기억과 그녀의 건축 철학만큼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죠. 가장 보잘것없는 재료로
가장 평온한 안식처를 만들 수 있는 여인을 찾아라.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잃어버린 조각이다. 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소설 같았지만 눈앞의 현실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혁은 직접 대답하는 대신 조개 껍데기와 작은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 풍경이 걸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자 풍경은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준수 씨, 아십니까? 이 풍경은 매우 복잡한 음양 공명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예쁘게 엮었겠지만 이것을 만든 분은 각 대나무의 길이를 계산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멜로디를 창조해낸 겁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악몽 속에서도 항상 이 풍경 소리를 찾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마른 체구의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갈색 몸챔 바지를 입고 반백이 된 머리는 소박한 나무 비녀로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수야, 왔구나. 왜 마당에 계속 서 있니? 어머니의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생각의 흐름에서 퍼뜩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달랐습니다. 그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넓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손님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저는 어머니께 다가가 상추 바구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세월의 침침해진 눈으로 저녁 어스름 속에 등 돌리고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웬 손님이냐? 내 군대 친구니? 어서 들어와서 물 한잔 하라고 해라. 방금 보리차 끓여놨는데. 민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마 밑에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감정에 젖어 흐릿해진 그의 강인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머리에 꽂힌 나무 비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비녀는 연필 모양으로 섬세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 특히 같은 과거를 공유한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가 땅으로 떨어졌고 파릇파릇한 상추가 붉은 흙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민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의 눈빛, 그의 분위기는 30년 넘게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남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민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터져 나오는 감정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수천 번 연습했을 그 한마디는 내뱉는 순간에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오래전 시냇가 옆에 집 그림을 그려 상우라는 이름의 건축학도에게 선물하셨던 분 맞으십니까? 민혁의 질문은 고요한 저녁 하늘에 내리친 마른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기둥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파릇파릇한 상추들처럼 제 마음도 온통 헝클어졌습니다. 평생 밭일만 아시던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지금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상추 바구니를 주워들고 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앙상한 어깨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분 아세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으며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민혁을, 아니,
그의 등 뒤에 펼쳐진 30년 전의 아득한 기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입술을 굳게 깨물어 울음을 참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인내심 있고 정중한 태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코팅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다가와 두 손으로 공손히 사진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진을 자세히 봐주세요. 아버지께서 두 분의 첫 스케치라고 하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아버지는 이걸 목숨처럼 간직하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곁눈질로 사진을 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목탄으로 그린 작은 시냇가, 옆 목조 주택의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부드러운 필지였지만 구도는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저를 소름 돋게 한 것은 그림 속 집의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초라한 집의 배치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낮은 처마, 바람을 막아주는 감나무, 마당 앞에 호박 넝쿨까지 그림 한쪽 구석에는 나와 함께 꿈을 지어갈 상우에게라는 단정한 글씨가 쓰여 있었고 그 옆에는 갈대 모양의 작은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서명을 본 어머니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민혁입니다. 상우 씨의 아들입니다. 민혁이 흐느끼며 대답하고는 마당 한가운데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주머니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아주머니를 찾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우, 건축가, 설계도, 그 모든 단어는 우리 가족의 가난한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시골 안악내의 거친 외모 뒤에 어머니는 이토록 찬란하고 비극적인 과거를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혁의 머리를 만지려다 마치 자신이 그를 더럽힐까 두려운 듯 황급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사람을 잘못 찾아왔네. 나는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 키운 가난한 시골 늙은이야. 그림 같은 건 그릴 줄도 모르네. 어서 돌아가게. 아닙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거는 부정하실 수 있어도 아주머니의 재능은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이 집, 아주머니가 가꾸신 모든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옛날의 혜진이라는 여인만이 이처럼 공간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요. 아주머니, 제 아버지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십니다. 민혁의 마지막 말은 고요함 속을 가르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고 두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뭐라고? 상우 씨가 그이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 10년 전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려다 무너지는 건물에 깔리셨습니다. 두 눈을 잃으셨지만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반평생 넘게 억눌러온 울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사진을 마치 보물처럼 끌어안았습니다. 상우 씨,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얼른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민혁도 조용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어머니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수야,
오랫동안 너를 속여서 미안하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목소리는 우리를 찬란했지만 고통스러웠던 젊은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옛날 어머니는 건축학과의 재원이자 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상우 씨는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꿈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상우 씨 집안의 극심한 반대, 그리고 경쟁사 회장의 딸인 유라라는 여자의 광기 어린 질투에 부딪혔습니다. 유라는 권력을 이용해 상우 씨 집안이 자신과 결혼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내가 민혁이 너를 임신했을 때였어. 어머니는 민혁을 아픈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안에서 나더러 아이를 지우고 떠나라고 협박했지. 그러지 않으면 네 아버지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고 난 두려웠어. 나 때문에 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싶지 않았단다. 그래서 모든 연락을 끊고 고향으로 도망쳐 온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민혁은 제 이부 형제였습니다. 그럼 저는요?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고향에 온 후 길에서 쓰러진 나를 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구해주셨단다. 네 아버지는 몸은 좀 불편했지만 마음이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었지. 갈 곳 없는 나를 가엾게 여겨 거두어 주었고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내 아버지와 결혼했어. 너는 네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이 집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나는 네 아버지께 평생의 은혜를 졌단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끝없는 희생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민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어머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어머니를 기다리고 계세요. 평생 다른 여자는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저 하나 키우면서 오직 어머니를 다시 모셔올 날만 기다리며 사업을 일구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된다, 아들아. 지금 내 꼴을 보렴. 이렇게 늙고 초라한 내가 어떻게 그 사람 곁에 설 수 있겠니? 그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보고 또 유라라는 그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걱정 마세요. 민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제가 있습니다. 저는 A건설의 대표입니다. 어머니를 지킬 힘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라, 여자가 운영하는 경쟁사 때문에 회사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또다시 아이디어를 훔쳐갔어요. 민혁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하다. 준수야, 너처럼 믿을 수 있고 배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비열한 놈들을 상대하려면 말이야. 저는 민혁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군인의 피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시게 둘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방금 만난 형과 불쌍한 아버지가 악당들에게 당하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우린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어요.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할 때예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갈게요. 어머니와 형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 심각성에 온몸의 소름이 돋을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닥칠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준수야, 나와 함께 서울로 가서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가 보지 않겠나? 가장 교활하고 비열한 자들과 맞서 싸워서 우리 가족의 정의를 되찾는 일에 함께 해주겠나?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겠습니다. 저와 민혁이 맞잡은 손은 뼈마디가 아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두 형제의 피가 섞이는 순간이었고 생사를 건 맹세였습니다. 한 사람은 꿈을 그리는 펜을 잡았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지키는 총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 같은 전선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둘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다가와 앙상한 두 팔로 두 아들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습니다. 이 낡은 초가집이 이토록 완전한 온기로 가득 찼던 적이 있었을까요? 자,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우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둘 다 먼 길 오느라 배고플 텐데 내가 뭐라도 차려줄게. 변변한 건 없지만 그래도 텃밭 채소는 실컷 먹을 수 있단다. 민혁이 황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수성찬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먹고 싶어요. 지난 32년간 세상의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봤지만 단 한 번도 맛있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의 말에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어머니를 도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혁도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색한 자세로 앉아 상추를 다듬었습니다. 최고급 세단과 냉방 잘 된 사무실에 익숙할 대기업 대표가 삐걱거리는 대나무 평상에 쪼그려 앉아 상추잎을 씻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부와 가난, 사회적 지위의 격차는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형제애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희미한 등잔불과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낡은 목반 위에는 데친 상추와 된장, 뚝배기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점심때 구워놓은 고등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민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는 밥을 크게 한 숟갈 뜨고 상추를 된장에 푹 찍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목이 맨 듯 밥그릇을 내려놓고 얼굴을 두 손에 파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맛있죠?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어른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 가엾어라. 천천히 먹으렴. 이제 엄마가 여기 있으니 평생이라도 밥 해줄게. 민혁은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감정에 북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세요? 집에서 아버지도 항상 혼자 식사하세요. 앞이 안 보이시니 불도 켜지 않으시고요. 텅 빈 저택은 늘 칠흑같이 어두워요. 아버지는 요리사가 차려준 음식을 드시면서도 항상 중얼거리세요. 옛날에 혜진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등어 살을 발라 민혁의 밥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와 너에게 큰 죄를 지었다. 내일 너희를 따라 서울로 가마. 가서 그 사람에게 밥을 해줘야지.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 세모자는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민혁이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야, 민혁이 저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야 해. 비건설의 유라 회장. 그 여자의 정보망은 어디에나 깔려 있어. 어머니가 살아 돌아왔다는 걸 알면 아버지와 만나지 못하도록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걱정 마. 난 특수수색대 출신이야.
미행을 따돌리고 위장하는 방법은 잘 알아. 내일 아침 큰 길로 가지 않을 거야. 강변 새길을 따라 국도로 나간 다음 형이 부른 차가 아니라 시외버스를 탈 거야. 민혁은 감탄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좋아, 내 계획대로 하자. 서울에 도착하면 내가 어머니와 너를 위해 최고급 보안시설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에 머물게 할게. 모든 것을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 가족의 저택과는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곳이야. 어머니는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간간히 걱정스러운 한숨을 쉬었지만 두 아들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괴짝에서 보퉁이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몸점 바지 몇 벌과 민혁이 돌려준 연필 모양 비녀, 그리고 3년간 땅속에 묻어두었던 찹쌀 동동주 한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술은 네가 장가갈 때 쓰려고 담가둔 건데 상우 씨에게 가져다 줘야겠다. 옛날에 그 사람이 내가 직접 담근 동동주를 참 좋아했거든. 소박한 시골 선물을 정성껏 챙기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우리 어머니가 이제 원치도 않았던 재벌가의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동틀 무렵 대나무 잎에 새벽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25년간 정들었던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대나무 살인문이 닫히고 이끼 낀 마당이 그 뒤로 사라졌습니다. 가요, 어머니. 가요, 형. 저는 배낭을 고쳐 메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민혁은 어머니를 부축했고 저는 뒤에서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고요한 시골 마을의 짙은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을 떠나는 길. 민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는 바깥쪽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지날 때마다 덜컹거렸지만 우리 세 사람은 그런 육체적 피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절반쯤 달렸을 때 민혁이 조용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유라 회장은 왜 그토록 어머니를 증오하고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고 했을까요? 그 여자는 돈, 지위, 심지어 가문의 후광까지 모든 걸 가졌잖아요. 왜 이미 패배를 인정하고 떠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먼지 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과거를 들여다보듯 그건 그 여자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을 단 한 번도 갖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바로 내 아버지 설계의 영혼을 말이다. 저는 앞자리에서 고개를 돌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과거 자신과 상우 씨 그리고 유라가 모두 같은 건축학과 학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우 씨는 건축이란 무생물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이 평온을 찾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 천재였습니다. 반면 유라는 거대 건설사 회장의 딸로 아름답고 오만하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였습니다. 유라는 내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건 소유욕에 가까운 끔찍한 사랑이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선택했어. 가진 것이라곤 섬세한 손재주와 통하는 마음뿐인 시골뜨기였던 나를.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친환경 주택과 마음을 치유하는 정원에 대한 스케치를 그려나갔지. 내 아버지는 항상 말했어. 유라는 돈을 벌기 위해 집을 그리지만 혜진이는 사람이 살기 위해 집을 그린다라고. 비극은 그해 열린 전국 건축 설계 공모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우 씨와 어머니는 보금자리라는 이름의 공동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첫 정신적 자녀이자 모든 열정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질투심에 불탄 유라는 돈으로 심사위원들을 매수하려 했지만 상우 씨의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 실패했습니다. 시상식 전날 밤이었어.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라가 나를 찾아왔지. 그리고는 가짜 진단서를 내밀며 내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했어. 동시에 내 아버지가 계속 나를 만나면 자기 집안의 힘을 이용해 그의 건축가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겠다고 했지. 비열한 인간. 저는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그때 나는 어렸고 뱃속에 너를 가졌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태였어. 나 때문에 내 아버지의 빛나는 미래가 망가질까봐 두려웠지.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협박이 아니었어. 어머니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가 내 아버지의 핵심 아이디어가 담긴 스케치북을 훔쳐간 거야. 그리고는 그 아이디어들을 교묘하게 베껴서 자기 집안 회사 이름으로 발표해버렸지. 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물증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그럼 비건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제국을 건설한 거군요. 민혁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비건설이 오늘날처럼 커진 건 상당 부분 그 여자가 그때 훔쳐간 아이디어 덕분이야. 하지만 아들아, 자기 것이 아닌 것은 영원히 영혼을 담을 수 없단다. 그 여자의 건축물들은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만 항상 따뜻함이 부족했지. 네, 아버지도, 업계 전문가들도, 그리고 유라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여자가 나를 증오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훔칠 수는 있어도 나와 내 아버지만이 이해하는 그 영혼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으니까. 저는 어머니를 보며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낡은 몸잼 바지를 입은 이 여인이 거대한 건축 제국의 영혼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철학을 이어받아 A 건설을 일으키려 하자 그 여자가 다시 두려움을 느낀 거군요. 민혁이 분석했습니다. 과거가 반복될까봐,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스파이를 심고 새로운 디자인을 훔치는 것도 그저 옛날 버릇을 반복하는 것뿐이고요. 어머니는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다. 나는 이미 네 아버지를 반평생 넘게 홀로 싸우게 했어. 이제 늙어서 잃을 것도 없지만 너희와 내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의를 되찾을 거야. 버스는 서울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 너머로 마천루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상의 품격을 건설합니다. 라는 슬로건이 적힌 비건설의 거대한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보석으로 치장한 중년의 유라 회장이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판을 보고 다시 어머니와 민혁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속임수로 쌓아올린 거짓된 화려함. 다른 한쪽은 사랑으로 가득한 진실되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형,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돈, 권력, 스파이가 있지만 딱 한 가지가 없어. 그게 뭔데? 가족이 없어. 그 여자 곁에는 돈 때문에 일하는 하수인들 뿐이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원본이라는 거야. 아무리 정교한 복제품도 절대 원본을 이길 수는 없어. 민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만난 일에 가장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멋진 말이다, 동생. 전쟁터에 온 걸 환영한다.
이제부터 그 여자에게 진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민혁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뒤따랐습니다. 택시는 우리 세 사람을 외교단지 근처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이곳은 민혁이 오래전에 비밀리에 사둔 곳으로 회사의 최측근조차 모르는 은신처였습니다. 민혁이 카드키를 대자 25층의 문이 열렸고 화려한 인테리어의 펜트하우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 하지만 이 집 역시 민혁처럼 차갑고 외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사람의 온기나 음식 냄새 없이 모든 것이 무서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고무신을 조심스럽게 벗어두고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손에는 동동주, 항아리가 든 보퉁이를 꼭 쥔 채였습니다. 이 화려함 속에서 어머니는 너무나도 작고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와 준수가 여기서 지내실 거예요. 민혁이 말했습니다. 여긴 보안이 철저해서 낯선 사람은 절대 올라올 수 없으니 안심하고 쉬세요. 어머니를 가장 큰 침실로 안내한 후 민혁은 저에게 발코니로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고층의 바람은 도시의 거친 숨결을 실어와 세차게 불었습니다. 민혁은 셔츠 단추 2개를 풀고 난간에 기댔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거대한 폭풍 앞에선 A건설 대표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준수야, 그가 더 이상 격식을 차리지 않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팔짱을 끼고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형, 말만 해. A건설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 우리는 창의력과 독창성으로 승부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야.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발표하기도 전에 유라의 비건설이 거의 똑같은 디자인을 30%나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어.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우연이 아니야. 민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둑질이지. 그 여자, 우리 회사 핵심 간부 중에 스파이를 심어놨어. 그놈이 설계도, 프로젝트 정보, 심지어 VIP 고객 명단까지 저쪽으로 빼돌리고 있어. 배신자가 있다는 건 알지만 누군지 아직 못 찾았어. 너무 교묘하게 움직여서 컴퓨터 시스템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아. 그는 주머니에서 직원 카드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가 우리 회사에서 일해줬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직함은 대표이사 비서 겸 보안팀장이지만 진짜 임무는 우리 회사를 갉아먹고 있는 그 쥐새끼를 잡아내는 거야. 저는 제 이름과 보안팀장 황준수라고 적힌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싸움하고 현장 수색은 잘하지만 디자인이나 사무실 컴퓨터는 전혀 몰라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 나에겐 수백 명의 뛰어난 건축가가 있지만 이 일을 맡길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 스파이는 IT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써. 개인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거나 손으로 정보를 베껴 적는 식으로 말이야. 일반적인 CCTV로는 잡아낼 수 없지만 너 같은 특수수색대원의 눈은 그걸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저는 민혁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군대에서 우리는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정상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눈빛, 갑자기 바뀐 습관, 카페에서의 은밀한 만남 같은 것들. 그것이 바로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라 회장은 사업적으로만 방해하는 게 아니야. 최근에 익명의 협박 문자를 계속 받고 있고
지난달에는 내 차에 브레이크 선이 잘려 있었어. 다행히 출발 전에 발견했지. 그 여자는 국제 리조트 입찰이 있기 전에 나를 죽여서 시장을 독차지하려는 거야. 그 말을 듣자 제 안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제 형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이토록 위태로운 삶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의 행복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형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다니. 알겠어.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 내가 맡을게. 내일 아침부터 형이랑 같이 출근할 거야. 반드시 그 스파이놈을 찾아내고 형을 안전하게 지킬게. 민혁이 제 어깨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은 제게 잘 맞는 검은색 정장 한 벌을 주었습니다. 저는 깨끗하게 씻고 수염을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초라하고 검게 그을린 퀵서비스 기사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과 남성적인 얼굴선을 가진 군인의 기백이 느껴지는 세련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1시간이나 걸려 겨우 사용법을 익힌 인덕션 앞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장 입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준수야, 이렇게 입으니까 내 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구나.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형이랑 일하러 가는 거예요. 집에 계시는 동안 아무 걱정 마세요. 일 안정되면 아버지 모시고 올게요. 서울에서의 첫 저녁 식사. 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향의 맛이 이 차가운 아파트를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민혁은 저와 일 얘기를 나누며 밥을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그는 제게 회사 건물 구조도와 주요 인물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군작전 지도를 외우듯 모든 것을 빠르게 머릿속에 입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푹신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A건설의 본사 건물은 서울 중심부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토록 화려한 곳에 들어와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한 넥타이를 매만지며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세련된 직원들이 민혁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누구지? 경호원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모든 얼굴과 몸짓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적은 결코 이마에 적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방 전체를 살폈습니다. 민혁이 저를 새 보안팀장이라고 소개하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여긴 창의력이 생명인 곳인데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영감을 얻겠습니까? 그는 김 팀장,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습니다.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님, 예술에는 자유가 필요하지만 기업에는 생존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회사의 자유로운 아이디어들이 경쟁사 책상으로 날아갔습니다. 제 임무는 여러분의 노력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죠. 혹시 저는 말을 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방에 정보를 빼돌려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면요. 김 팀장은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김 팀장의 비서인 박 대리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책상 밑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회의 화면과 휴대폰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김 팀장 혹은 그의 조수인 박대리야. 박대리가 방금 회의 내용을 밖으로 빼돌렸어. 건물 CCTV에 접근할 권한을 줘. 내가 직접 설치한 카메라로 감시해야겠어. 그날 오후 저는 회사 곳곳의 사각지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흡연구역, 탕비실 구석, 그리고 김 팀장의 사무실까지. 디자인실을 지나갈 때 박 대리가 복사기 앞에서 주위를 살피더니 서류 뭉치를 재킷 안에 급히 숨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증거로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로 온 보안팀장 황준수 씨 맞죠? 차갑지만 달콤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유라예요. 그 망해가는 회사에서 경호원 노릇하느니 우리 회사로 와요. 연봉 3배의 차도 줄게.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재미있는 비밀도 알려줄 수 있는데 그녀는 저를 회유하는 동시에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유라 회장님, 관심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된장찌개가 입에 맞아서 배신 냄새 나는 비싼 음식은 소화가 안 될 것 같네요. 그 돈 아껴서 변호사나 고용해 두세요. 곧 필요하게 될 테니까.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A건설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라의 B건설이 우리가 막 완성한 호숫가 빌라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디자인은 99% 똑같았지만 가격은 20%나 저렴했습니다. 고객은 우리에게 아이디어 도둑이라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민혁은 절망에 빠져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 진정해. 프로젝트 하나를 잃는 건 아프지만 쥐새끼를 못 잡으면 회사를 전부 잃게 될 거야. 형은 그냥 좌절한 척하고 있어. 쥐 잡는 건 내가 할게. 저는 비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박 대리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민혁의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설계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거래 현장을 덮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박 대리를 미행했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검은 헬멧을 쓴 남자와 접선했습니다. 저는 도청 장비를 이용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여기 호숫가 빌라 원본 파일이야. 회장님이 입금은 하셨나? 당연하지.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야. 다음 타겟은 국제 리조트 프로젝트다. 성공하면 20억을 주시겠대. 20억, 그 엄청난 액수에 박 대리의 얼굴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증거를 가지고 민혁에게 돌아갔습니다. 형, 쥐새끼를 잡았어. 그리고 유라가 다음엔 뭘 원하는지도 알아냈어. 민혁은 녹음 내용을 듣고 분노했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지금 박 대리를 잡는 건 우리가 지는 거야. 우리는 이 미끼를 이용해서 유라를 잡을 거야. 형, 우리 연극 한 편 하자. 진짜 설계도와 유라에게 줄 가짜 설계도를 만드는 거야.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진 가짜 설계도를 이게 치게, 이게 치제. 적의 계략을 역이용하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혁은 사무실에서는 화려하지만 결함투성이인 가짜 리조트 설계도를 그리는 척했고 진짜 설계도는 밤마다 우리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들아, 이 지역은 바닷바람이 거세니 유리벽 대신 대나무를 이용한 돛 모양의 벽을 세우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의 아이디어는 천재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보안을 강화하며 박 대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제 감시가 심해질수록 더 조급하고 허술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박대리가 가짜 설계도를 훔쳐가도록 무대를 꾸몄습니다. 저는 박대리가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가짜 설계도 파일을 전송하는 모든 과정을 비밀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국제 리조트 프로젝트 입찰 당일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거물들이 모인 컨퍼런스 홀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라 회장이 우리 앞으로 다가와 비웃었습니다. 조카님,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다행이네. 평생 일군 회사가 망하는 꼴은 안 봐도 될 테니. 민혁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눈은 멀었어도 마음은 밝으시죠. 눈앞의 함정도 못 보고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떤 분과는 다르게요. 예상대로 유라의 비건설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우리가 흘린 가짜 설계도가 화려한 3D 영상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바닷속에 짓는다는 해저와인 저장고는 모든 사람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유라는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마쳤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민혁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USB만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를 과시하기 위해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면 평온을 찾기 위해 건물을 짓습니까? 민혁의 질문에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보신 아름다운 궁전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반이 약해 해저 구조물을 지으면 3년 안에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민혁이 데이터와 지질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우자 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건설의 대답입니다. 민혁이 붉은 천을 걷어내자 대나무와 스마트 유리를 이용한 거대한 돛 모양의 아름다운 건축 모형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의 혼, 바다를 품다라고 부릅니다. 장내에서는 경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박 대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저는 단숨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끝났어. 연극은 막을 내렸다고. 궁지에 몰린 박 대리는 유라를 가리키며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켰어요. 돈으로 나를 매수했다고요. 모든 것이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프로젝트의 발주처 회장은 민혁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민 대표님. 당신의 놀라운 디자인과 정직함에 감동했습니다. A건설을 우리의 파트너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민혁과 저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동생. 네, 형. 우리가 이겼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민혁은 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혁이에요. 저녁 준비해 주세요. 오늘 준수랑 일찍 들어갈게요. 그리고 예쁜 옷도 준비해 주세요. 오후에 아버지 모시러 갈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30년의 기다림 끝에 터져나온 어머니의 행복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30년 전 상우 씨가 선물했다는 낡은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나 이렇게 입으니 이상하지 않니? 민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분명 이 한복을 기억하실 거예요. 상우 씨의 저택은 언덕 위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 너무 늙고 추해졌어. 그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실 거예요. 저택 안은 어두웠고 상우 씨는 낡은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혁이냐, 혹시 혜진이 소식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기 중에 퍼지는 은은한 계피향. 상우 씨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검은 안경을 벗었고 초점 없는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향기,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혜진, 당신, 맞소?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네, 저예요. 상우 씨, 제가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열했습니다. 저와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10년 만에 저택의 모든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수 된장찌개를 끓였고 우리는 모두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우 씨를 위해 어머니는 정성껏 생선 가시를 발라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은 수천억짜리 리조트가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희생이라는 기초 위에 신뢰라는 벽을 쌓고 사랑이라는 지붕을 얹은 집. 그로부터 1년 후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차갑던 저택은 이제 웃음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에서는 상우 씨와 어머니가 정답게 만두를 빚고 계셨습니다. 한국의 혼, 바다를 품다 리조트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A건설은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민혁이 어머니께 첫 수익금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지만 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무슨, 너희 둘 다 이제 장가갈 생각이나 해라. 준수 너는 26, 민혁이 너는 33인데 내년 설에는 예쁜 며느리들 데려와야 한다. 온 가족이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마루에 앉아 멀리서 터지는 불꽃놀이를 구경했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준수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나? 그때 형이 널 그냥 지나쳤다면 우린 아마 평생 서로를 모르고 살았겠지. 상우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연이란다. 세상은 공평해서 악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빛을 간직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새벽은 온단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소. 혜진, 당신 덕분에 내 어두운 세상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소. 어머니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밤하늘에 피어나는 화려한 불꽃이 우리 가족의 눈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족이라는 따뜻한 불빛이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